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서율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35살의 제임스 킴.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지털 음악과 오디오 기기 분야의 에디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팟캐스트에서 활동하는 유명 테크 분석가였죠. 가족 관계를 보면요. 30살의 아내 케이티 김과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을 뒀는데요. 첫째 딸은 4살인 페넬로페, 둘째 딸은 7개월 된 사빈이에요. 네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은 2006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친정집인 시애틀로의 여행을 계획합니다. 막내딸이 태어난 후 처음으로 외조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라서 더욱더 기대가 컸습니다. 당연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손주들 볼 생각에 들떠 있었죠. 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까지는 1,300km나 떨어져 있어요. 차로 이동했을 때 약 12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이동에만 거의 하루를 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여정이 아닌데요. 그래서 부부는 가는 길에 친구가 살고 있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애틀로 향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인 11월 중순, 미국 북서부 지역은 눈과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특히 오리건주는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해요. 떠나기 전날인 11월 16일에도 오리건 남부와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눈보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행이 시작되는 17일 아침은 샌프란시스코의 날씨가 맑았어요. 킴씨 가족은 차에 짐을 싣고 산뜻하게 출발했죠. 얘들아,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아이들은 각각 뒷좌석 카시트에 앉았고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 동안 아내 케이티는 조수석에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출발 속에 그 누구도요, 이들에게 닥칠 끔찍한 불행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약 8시간, 9시간을 달려서 킴씨 가족은 드디어 포틀랜드에 도착합니다. 11월 19일 친구 가족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차도 마셨고요. 공원을 산책하면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겼는데요.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자, 이제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4시간 정도만 더 달리면 되는데요. 저녁을 먹고 출발하면 이제 늦은 밤쯤이면 도착할 예정이었죠. 저녁 7시. 여보, 이젠 다시 출발하자고. 이들은 서둘러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밤 11시쯤이면 충분히 외갓댁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이후 25일까지 약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빠인 제임스는 평소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업무에 팟캐스트 진행까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죠. 휴가 중인데도 회사에서 종종 연락이 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휴가 전에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연락을 피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안전하게 시애틀에 도착한 가족은요, 외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행복한 일주일이 지나갔고요. 드디어 11월 25일 아침 킴씨 가족은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이번에도 중간에 오리곤주에 들러서 골드비치에서 잠시 휴양을 즐길 계획이 있었어요. 그곳엔 해변과 함께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어서 정말 휴가의 안성맞춤이거든요. 출발 전에 케이티는 아이들의 옷과 간식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옷도 두껍게 입혔어요.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 생각에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어요. 포틀랜드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산악 지역에 접어들면서 나무들까지 양옆이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골드비치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는 오리건 42번 도로를 통해서 해안길로 진입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때 KT가 지도를 보니까 베어 캠프 로드를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한 40에서 50km 정도를 단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 이 길로 가자. 베어캠프 로드. 김씨 가족은 미처 그 도로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섰을 때도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던 그 도로. 하지만 얼마 후에 더 들어가면 갈수록 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도로 위에 눈이 얼어서 차가 불안하게 미끄러지는 느낌이었고요. 운전대를 잡은 제임스 씨는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주위는 깜깜해집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는 길, 오직 전조등에만 의존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중에 이번엔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마침 이게 눈에 덮여 있어서 거의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봤을 때 왼쪽으로 가야 해변으로 이어지는 듯해 보였죠. 그렇게 제임스 씨는 왼쪽 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에 들어서자마자 몇 분 만에 도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구불구불한 산속길을 가면서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급기야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1차선이 이어지고 있었죠. 헉, 잘못 들어섰구나. 차를 돌리고 싶었지만 길이 워낙 좁아서 그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밤이 되어서 주변이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위험했어요. 그렇게 일단 앞으로 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눈 속에 빠져버립니다. 엑셀을 세게 밟아보지만 타이어가 헛돌기만 했죠. 케이티 씨와 제임스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케이티 씨는 핸드폰을 꺼내보는데 이럴 수가. 신호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일단 부부는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히터를 틀고 버텨보면 다음날 아침에 좀 걸어 나가서 핸드폰으로 구조 요청을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가족은 겨우 잠을 청해보는데요. 새벽 1시, 2시가 지나면서 차 안의 온도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엔진을 계속 켜둘 수가 없었어요.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제임스 씨는 30분마다 시동을 켜서 온도를 유지하려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연료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케이티 씨는 신문지와 옷가지를 창문에 붙였고 아이들이 춥지 않도록 품속으로 꽉 끌어안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일어나 보니 차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밖을 보니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아보지만 여전히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고요. 혹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면 핸드폰이 연결되지 않을까? 제임스 씨가 주변을 봅니다. 저 멀리 작은 언덕이 보였어요.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임스 씨는 더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외투와 장갑을 끼고 홀로 언덕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니 드디어 언덕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차도 없었고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제임스 씨는 핸드폰을 높게 쳐들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신호가 잡히길 애타게 바랬지만 모든 건 헛수고였어요. 결국 그는 터벅터벅 다시 차로 돌아옵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가족이 이곳에 조난당했다는 걸 알리는 일이에요. 제임스 씨는 차에서 타이어 하나를 빼냈고요. 그걸 태우기 시작합니다. 연기로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예요. 매캐한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요.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추운 밤이 찾아왔죠. 차 안의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극한의 추위가 내 가족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시애틀에 있던 KT 씨의 부모님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쯤이면 가족들이 집에 도착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요. 동시에 뉴스에서 연신 폭설 경보가 흘러나오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수색을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무섭게 눈보라가 치고 있어서 경찰조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조난 이틀째인 27일 아침 7시, 제임스 씨는 남은 식량을 점검했습니다. 어린이용 이유식 3병, 에너지바 2개, 크래커 1봉지, 그리고 물 1병, 달랑 그것뿐이었어요. 온 가족이 하루 이상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KT 씨는 물을 아끼기 위해서 뚜껑에 조금씩 따라서 아이들을 먹였어요. 막내 사빈이는 모유를 먹였는데 KT 씨의 기력이 약해져서 그것마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권해도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모두 아이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구조만 기다리다간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가 나서기로 했죠. 전날보다 더 거리가 있는 또 다른 언덕으로 향했는데 그렇게 30분쯤 걸었을까요? 아주 미약하게 신호가 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살았구나. 바로 911을 눌러봅니다. 연결음이 울리는데 전화가 그대로 끊어집니다. 연속해서 3번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에 실패해요. 하지만 제임스 씨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핸드폰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구조대가 위치를 알았겠지? 하고 나지막한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조난 3일차, 제임스 씨는 눈 덮인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연료와 식량 또한 거의 바닥이 난 상황.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돼. 그는 일단 물길을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먼저 가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며 반대를 했지만 지금으로선 그대로 있다간 가족의 목숨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는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서 주변 지형을 살폈어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물길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때 아내가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를 말려요. 아이들까지 위험에 내몰 수는 없으니까요. 출발 전 그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꽉 안아줍니다. 아빠 얼른 다녀올게. 구조대 아저씨들이랑 같이 올 거야. 아빠 믿을 수 있지? 제임스 씨는 겉옷을 몇 겹 챙겨 입고 모자와 장갑까지 단단히 껴입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남지 않았지만 신호가 잡힐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KT 씨는 남아있는 물과 에너지바를 남편의 가방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제임스 씨, 반드시 마을을 찾아서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그렇게 폭설이 오는 가운데 제임스 씨는 1시간, 2시간을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체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죠. 손끝 발끝이 펴지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고 발을 디디면 눈 밑으로 푹푹 들어가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고통 속에 걷던 중에 저 멀리 절벽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절벽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물을 찾았어. 절벽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벽이 너무도 가팔라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경사면을 따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 내려가던 중 잠깐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발을 잘못 내딛고 말아요. 그대로 몸이 고꾸라지면서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죠. 절체절명의 순간 바위 틈새에 손이 닿으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었어요. 겨우 매달려 있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고요. 모든 게 끝날 뻔했다는 생각에 그는 아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발목을 삐끗한 상태였죠. 겨우겨우 절벽을 내려온 제임스 씨. 아픈 발을 이끌고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어두워지겠죠. 발목 통증은 심해지고 있었고요. 제임스 씨는 오늘 밤 눈 속에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최대한 눈을 치우고 자리를 만들어서 바위 근처에 몸을 웅크렸어요. 배낭에서 신문지를 꺼내 몸을 감싸서 조금이라도 체온을 유지하려 했죠. 이미 손발에는 감각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에너지바를 조금씩 잘라 먹으면서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았어요.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위해 절대로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차에 남아있던 아내 케이티 씨는 계속 타이어를 태우면서 연기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조난 6일 차이던 12월 1일, 그때부터 날씨가 점점 맑아지면서 경찰도 헬기를 동원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제임스 씨의 핸드폰 신호가 확인되면서 수색 범위는 베어 캠프 로드로 좁혀졌습니다. 헬기로 눈 덮인 숲을 한참 수색하던 그때 조종사가 멀리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를 발견해요. 가까이 다가가니 눈밭에 차량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헬기 소리를 들은 케이티 씨가 차 밖으로 뛰어나와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듭니다. 그렇게 조난 일주일 만에 케이티 씨와 두 아이들은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남편이 아직 눈 속에 있어요. 저희를 구하려고 걸어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당시엔 제임스 씨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추위 속에 며칠간 노출이 되었다면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죠. 일단 구조대가 케이티 씨의 증언대로 계곡을 따라서 헬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까지 이어진 수색 끝에 제임스 씨가 발견됩니다.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제임스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얘기죠. 사건을 접한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무모한 선택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씨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핸드폰 신호가 잡히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11월 28일을 끝으로 물과 식량, 자동차 연료도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이들과 케이티 씨의 생사가 모두 위험했겠죠. 제임스 킴 씨,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남은 가족을 모두 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한인 가족의 조난 사건, 그저 남의 일이라고 이러쿵저러쿵 쉽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우리들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상황, 가족을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제임스 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서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8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라구나 니겔에 살던 중년 부부 마이클과 카렌. 이들은요,
하나뿐인 외동아들 브라이스를 대학에 보낸 후 단둘이 오붓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브라이스는 이제 막 대학교 2학년이에요. 한 한국 나이로 20살, 21살 정도죠. 당시에는 부부가 사는 이 집에서 차로 8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시에라 칼리지에 다니고 있었고요. 마침 2주 전에 2달간의 여름방학을 집에서 보냈고 지금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28일 이날 엄마 카렌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브라이스 친구 션인데요. 션? 션이라면 브라이스와 제일 친한 대학교 친구고 또 기숙사 룸메이트예요. 근데 션이 말하길 브라이스가 요즘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잘 있다가 학교 돌아간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단 브라이스에게는 대학에서 만난 킴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1년간 사귀었어요. 최근까지도 애정전선에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엄마가 친구의 전화를 받기 바로 전날이래요. 브라이스가 여자친구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보했죠. 근데 이때 문자가 아마 내가 없으면 너는 더 잘 지낼 거야. 아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는 소리였어요. 너무 황당하죠. 이게 이별의 이유야? 내가 없으면?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번엔 절친 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너는 내 영혼을 구했어.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이야. 이게 뭔가 약간 헤어짐을 담고 있는 듯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브라이스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게임기를 대뜸 션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엄마 카렌이 이제 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아들한테 사준 적이 있어요. 이걸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지인에게 줘버렸고요. 이건 마치 신변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뭐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겪고 있었나? 일단 그의 풀네임은 브라이스 데이비드 라스피사입니다. 1994년 출생으로 일리노이주 네이버빌에서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부모님 사랑 듬뿍 받았고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죠. 특히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좀 예술가적인 기질을 보였다고 해요. 대학에서도 산업디자인학과를 진학했고요. 교우관계 원만합니다. 또래처럼 비디오 게임 즐겼고요. 모난 구석이 없어서 친구 다양하게 사귀었어요. 부모님과의 사이요? 사실 지금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이유도 아들이 이곳에 있는 대학에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멀리 사는 것보다 아들과 같은 주에 자리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연휴나 방학이 되면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해서 부모님 댁에 내려왔고요. 가족 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인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지극히 평범했어요. 다만 브라이스가 얼른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긴 했죠. 이게 보통의 학생들과는 좀 다른 반응이에요. 막 개강을 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반기진 않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아들이 돌아갔고 그 와중에도 엄마랑 자주 통화했대요. 아들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죠, 엄마는. 하지만 이후 친구들의 증언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번 학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브라이언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독한 술을 마셨고 거기에 약물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특히나 그가 복용한 건 보통 ADHD 치료제로 사용돼요. 브라이스가 ADHD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약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킴이 너 왜 먹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집중도 잘 되고 잠이 안 오거든. 그래서 나 밤새 게임하려고.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게다가 최근 이별 통보까지 한 거예요. 이 모든 게요,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카렌이 당장 아들에게 전화 걸었죠. 근데 또 받아요. 근데 브라이스가 뜻밖에도 여자친구 킴의 집에 있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엄마를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래요.
킴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차 키를 뺏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카렌이 여자친구 좀 바꿔달라.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정작 킴의 주장은 또 달랐죠. 어머니, 지금 브라이스가 도저히 운전을 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키를 좀 뺏었어요. 카렌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일단은 자기 아들을 좀 더 믿어보기로 했고요. 킴을 설득해서 브라이스한테 차키 줘라 부탁을 했죠. 그리고 아들한테 너 곧장 기숙사로 돌아가라 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서 카렌이 당장 엄마가 비행기 타고 그쪽으로 갈까? 라고 말했지만 브라이스가 극구 만류했고요. 밤 11시 30분 아들은 차를 몰고 여자친구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난 8월 29일 새벽 1시. 브라이스는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게 돼요. 근데 이때 카렌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에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죠. 그래서 얘가 잘 도착했다고 말하려고 건 거구나 이 생각했고 안도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빗나간 추측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예요. 이번에는 브라이스의 아버지인 마이클이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당시 아들 차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전에 이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내역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멈춘 위치입니다. 브라이스 학교에서 남쪽으로 무려 4시간이나 떨어진 버튼 윌로우라는 낯선 지역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근처 카센터 직원이 그 아들에게 휘발유를 배달해 준 걸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갑자기 학교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여기에 와 있는 걸까? 자, 이걸 듣게 된 엄마 카렌이 순간 간밤에 부재중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불길한 마음에 룸메이트 션한테 연락을 했죠. 그러자 지난밤 브라이스가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여기서 잠깐 브라이스가 이동한 경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는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남쪽이라면 이게 부모님 집으로 오는 경로와도 동일합니다. 그럼 혹시 집에 오려다가 기름이 떨어진 걸까? 그래서 엄마도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에겐 소식이 없어요. 전화도 받질 않고요. 결국 부모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아까 아들한테 기름을 배달해준 그 카센터 직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요. 혹시 그 자리에 그 브라이스 차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줄래요? 하고 부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몇 시간 전인데 상식적으로 확률은 희박하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가보니 놀랍게도 브라이스 차량이 그 자리 그대로 여전히 정차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브라이스가 3시간이나 차 안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던 거예요. 아까 아침 9시에 기름 다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요. 브라이스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가가 약간 붉어진 상태로 그냥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어요. 저희 카센터 직원이 정신 차려요 하면서 당신 부모가 나한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신 부모하고 통화 좀 해라 하면서 엄마 카렌과도 통화를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브라이스가 또 엄마한테 제가 머리도 식힐 겸 좀 쉬고 있었던 거예요. 저 곧 집으로 출발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지점부터 집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거리예요. 엄마는 전화를 끊었고 그래 천천히 온다 해도 몇 시간만 기다리면 아들이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6시가 지나가도록 브라이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간장이 타던 부모는 끝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현재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찾아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아까 차에서 멍하니 있던 곳이요.
거기서 겨우 12km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한 차로 10분, 15분 거리요. 부모로서는 미치고 팔짝 뛰죠. 지금 전화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젠데. 결국 저녁 7시쯤에 그 근방에 있는 경찰관이 그 위치로 출동을 해요. 차가 세워져 있었고 운전석엔 브라이스가 있어요. 당시 그는 정신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요. 차에서 마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경찰에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당신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고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이때 웬일인지 브라이스는 부모와의 통화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브라이스가 드디어 시동 걸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 집이 있는 그 라구나 니겔로 향하는 5번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고속도로만 타고 그냥 쭉 가면 바로 집이에요. 8월 30일 밤 12시 50분. 아들이 도착할 시간이 이미 한참 넘었습니다. 여태 몇 번이나 엄마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했죠. 근데 그러다가 새벽 1시 50분 정말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디쯤이니? 라고 물었죠. 그러자 브라이스가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아, 엄마, 표지판도 없고 너무 깜깜해서 잘 모르겠어요. 잠시 후 새벽 2시, 이번엔 브라이스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차에서 좀 자다 갈게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날이 밝았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죠. 카렌과 마이클 부부는 드디어 아들이 왔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나가는데 문 앞에 있는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죠. 거의 이들은 경찰과도 같은 그런 위치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브라이스가 타고 있던 차량이 호숫가 근처에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위치는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요. 근데 문제가 차량 후면 유리창이 다 깨진 채 차 자체가 아예 옆으로 누워 있었대요. 보니까 도로에서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오 마이 갓. 이 차의 후면 유리창이 그럼 왜 깨져 있었냐? 브라이스가 차에서 탈출을 하려고 직접 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차 안에 휴대폰, 지갑, 노트북까지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브라이스의 혈흔 2방울도 발견이 됐는데요. 아마 그 유리창을 깨면서 좀 부상을 입고 피가 떨어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브라이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브라이스 어디 있어? 나 미쳐버려요, 정말. 경찰이 CCTV를 분석했죠? 새벽 2시 15분입니다. 그의 차량이 호숫가 쪽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4시 29분쯤에 차가 같은 카메라에 한 번 더 포착돼요. 근데 호숫가를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호숫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아까도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2시간 반 동안 호숫가 주변을 이렇게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자, 여기서 경찰은 혹여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요. 실제로 타이어 자국을 조사해 보니까 차가 절벽 인근에서 의도적으로 빵 하고 이제 엑셀을 밟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는 그렇게 해서 전복이 됐는데 브라이스는 살았고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어디로 자취를 감춘 걸까요? 아니, 이건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경찰도 일단은 수색견, 헬리콥터, 또 호숫가니까 수중 다이버까지 총동원을 해서 인근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그리고 대중의 궁금증도 증폭되었죠.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니야?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사실 수색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흔적이 없냐고요. 앞서 그가 ADHD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걸 토대로 여기서 뭔가 부작용이 생겨서 정신착란
혹은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서 집에 오는 길에도 그냥 몇 시간이나 멍하니 차에 앉아있기도 했고, 또 새벽에 전화 왔을 때 본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브라이스는 도로를 떠돌다가 그냥 실종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미국 네티즌들 사이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브라이스의 부모에 관한 거였어요. 지난 36시간 동안 그들이 애가 탄 건 이해하지만 왜 아들을 직접 찾으러 나서지 않았냐는 겁니다. 물론 거리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건 맞아요. 8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하는 거리니까요. 또 아들도 집에 계속 간다 했으니까 그 말만 믿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야심한 새벽에 엄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 안에서 자고 갈게요. 라는 말까지 그냥 받아들인 건 제3자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의견입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아들이 실종된 후에 부모도 그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했을 테고요. 근데 또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혹시 브라이스가 부모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가출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피어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집안 사정을 외부 사람이 어떻게 다 자세히 알겠어요? 또 부모도 한사코 우리와 아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았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별로 속을 썩이지 않는 착한 아이였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이제 브라이스에 대해서 더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브라이스가 고등학교 때 대마초를 피워서 체포된 적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미국이 좀 대마초에 유연하다고 하지만 브라이스가 정말 착하기만 한 아이였을까? 혹여나 부모가 그걸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닐까? 그리고 브라이스에게 어떤 완벽한 가정에 대한 강박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막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우리는 제3자로서 앞서 얘기했지만 정확한 집안 사정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유가 어찌 됐건 지금 이 순간도 카렌과 마이클 부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 차에서 빠져나간 아들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대규모 수색에도 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던 걸까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철없는 아들의 가출이었다라고 칠게요. 하지만 브라이스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좀 사람의 애간장을 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마지막이 너무 기이해서 저도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이 아들이 약물과 술에 빠져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외부 사람은 모르는 조현병 같은 아픔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부모를 떠나서 신분 숨기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